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경제 뉴스의 상당 부분은 1차로 생산된 통계를 바탕으로 그 통계를 해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꽤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통계 숫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통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꽤 높은 축에 속한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그 뉴스의 후반부를 들어보면 그렇게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오랜 근로시간으로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라든가,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보다 참을성이 없어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이혼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혼율이라는 통계는요, 실제로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 해에 결혼한 사람이 분모, 그리고 그 해에 이혼한 사람들 숫자가 분자. 그래서 같이 살던 부부가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결혼한 커플 숫자가 줄면 거꾸로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혼율이 올라가고요. 또 반대로 그 해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혼율은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를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는 늘 통계에 의지해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런 통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통계만큼 세상을 왜곡하는 것도 없다는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네,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가격과 품질 정도를 보고 고르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윤리적 개념인 공정함도 이 소비에 영향을 준다고 하죠. 이 거래가 공정하다고 느껴야 우리가 산다는 건데요. 공정함과 소비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보겠고요. 유럽 프로축구 선수들의 권리 보호에 큰 영향을 준 보스만 룰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듣고 1월 14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상식을 행동경제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도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 이런저런 행동경제학의 원리들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참 도움되는 정보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박 연구원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 다 피가 되고 살이 됐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예, 살이 너무 많이 돼서 비만. 그동안에는 시각, 촉각, 후각, 청각 이런 것들을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방법들 쭉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감각이 남아있나 싶어요. 촉각까지 지난 시간에 다 배웠는데요. 네. 오늘은 이게 감각이라기보다는요. 감정이죠. 예. 공정함에 대한 인간의 고민,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공정함? 예. 뭐 사람은 누구나 만인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근데 대부분의 거래라는 건 사실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예. 고객과 판매자가 있었을 때 이 물건을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으면 내가 이득이고. 네. 근데 손님은 더 깎아달라고 당연히 하는 거고. 이럴 때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격에 어떻게 보면 공정함을 투여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랬을 때 고객의 마음은 어떠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소리들 많이 하죠. 불공정한 거래를 하느니 차라리 빈손을 선택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기질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실험 얘기부터 하죠. 그럼 어떤 실험을 했어요? 되게 심리학자들은 이런 거 하려면
실험을 아주 재밌는 걸 구상을 해서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최후 통첩 실험이라는 건데요. 예. 독일의 경제학자 베르너 귀스가 처음 고안한 실험인데 1982년도에 처음 이게 세상에 오픈이 되고 나서 네. 그 뒤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실험입니다. 최후 통첩 실험. 예, 실험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실험 참가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주고요. 그중 원하는 만큼을 다른 참가자에게 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참가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물론 돈을 전부 다 줄 수도 있고 네. 한 푼도 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내가 10,000원을 드릴 테니 네. 다 가지셔도 되고 네. 저 옆 친구한테 5,000원을 나눠줄 수도 있고 네. 다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익명의 상대방이 당신이 제공한 돈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렇게 상대방이 제안을 거부하면 둘 다 돈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00원 반띵합시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반반 나눠 갖는 거고. 상대방도 내가 10,000원 받았다는 걸 알아요? 알아요. 예. 그런데 나한테 이 친구가 5,000원을 주는구나, 3,000원만 주는구나, 1,000원만 주는구나. 7,000원을 주는구나 안다는 거죠? 네. 간단한 실험이네요. 네. 예. 자, 그런데 이 실험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요. 네. 우리 이진우 기자님은 제가 10만 원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작가님하고 예. 나눠 가지세요 하면서 이 최후 통첩 실험을 제안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는 거죠. 우리 저 동료는 알죠. 내가 10만 원 받은 거 아는 거죠. 예. 야, 이런 상황 실제로 많아요. 예를 들면 부장님이 예. 그 너희 팀 수고했다고 금일봉으로 네. 예를 들면 뭐 50만 원 주신 걸 팀원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팀장이 어떻게 나눠 가질지를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근데 내가 나눠줘야 된다. 네. 아시죠? 지금 방송 중입니다. 고민되네요, 정말. 10만 원을 받았는데 10,000원 주고 제가 9만 원 갔죠. 예. 그러면 상대방이 수용하면 잠깐만 질문이 있어요. 예. 그럼 상대방은 예를 들면 저는 9만 원 갖고 상대방이 10,000원을 가졌을 때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면 상대방은 그 10,000원도 못 갖죠. 그렇죠. 이진우 기자님도 9만 원도 못 갖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9만 원 제가 갖겠습니다. 예. 10,000원만 줘도 예.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네. 10,000원을 그래도 받느냐 네. 아니면 10,000원조차 못 받느냐의 결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요. 제가 99,000원을 갖고요. 1,000원만 주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방송 중에 솔직한 마음. 예, 그게 사실 우리가 예. 경제적인 합리성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진짜 최선의 대답이거든요. 예. 그 제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푼도 못 받느니 불공정하고 자기가 불편부당하겠지만 네. 단돈 1,000원이라도 내가 이거라도 받는 게 나에게 이득이지 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수용하는 게 맞는데 네. 실제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전에 이 실험을 이해가 돼요. 예. 처음 제시한 베르너 교수가 실험한 결과는요. 어떻게 됐냐면 참가자들이 제안한 평균 금액은 30% 정도를 준다고 제안을 해요. 한 3만 원 정도는 평균 네. 제한하더라. 네. 예. 그리고요. 또 재밌는 게 그렇게 주는 걸로 제안을 했는데도 제안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5분의 1 정도는 나 거절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돈 안 받고 너도 못 받게 그렇죠,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불공정한 거래를 하느니 나 차라리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런 사람들의 기지에서 많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 심리 묘하네요. 예. 이해는 되는데 아니 그러면 본인도 못 갖는 거지만 내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불공정하게 나눈 당신도 못 갖게 할 거야? 그렇죠. 파렴치한 제안을 받느니 나는 우리 둘 다 그래 망하자 이런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정말. 이 최후 통첩 게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 비교 대상 실험을 하나 또 고안을 했는데요. 그게 독재자 게임이에요. 이 독재자 게임은 말 그대로 독재자로 가정을 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제안을 받은 상대방에게 거부권을 없애버린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은 무조건 제한받은 금액만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건 재밌다. 예. 그랬더니만 이 동일한 대상들을 바탕으로 네. 시험 내용만 바꿔서 실험을 했더니 예. 최후 통첩 게임에 비해서 상대방에게 제한했던 금액이 훨씬 더 적어지더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거부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10만 원 다 내가 가질게요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 이 최후 통첩 게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리성만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르게 된 이유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건 이것 때문인 거죠. 네. 하지만 독재자 게임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5대5를 제시한 사람들의 비중이 네. 쟤한테 한 푼도 안 주겠어요라고 하면서 영원을 제시한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처음 보는 사람이고 네. 다시 볼 일도 없는 사람이고 예. 내가 얼마를 나눠주든 그걸로 끝하고 서로 이제 바이바이 할 사람인데도 네. 5만 원은 내가 갖고 5만 원은 저 사람 주겠습니다라고 한 분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 게임처럼 저 사람에게 옵션을 안 주면 네. 그러면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본연의 경제적 이기심 이런 것도 당연히 확인이 됐지만 예. 그런데 최후 통첩 게임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반반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비중이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사람과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뭔가 공정함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시사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 말은 공정할 때 5만 원 가질 때에 본인이 갖는 만족감이 네. 만족감의 가치가 5만 원 이상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10만 원, 0원 이렇게 나눠주고 난 후에 내가 갖고 가야 할 죄책감의 크기가 만만치 않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럼 반대로 내가 불공정한 상황을 내가 겪었을 때 피해자일 때의 분노도 생각보다 크다는. 그렇죠. 그러니 내가 그래서 조금의 아까 안 받겠다고 했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요. 네. 이게 얼마나 공정한 거래인지 공정하지 않은 거래인지에 따라서 이 거래를 기꺼이 수용하거나 수용하려는 태도, 자세, 그다음에 수용의 정도 이런 게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이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 물건을 판매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 확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저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내가 낸 가격보다 더 많이 혜택을 입었어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거 불공정한데? 라는 생각을 안 갖게 만드는 것도 신경 쓰고 배려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오늘의 맞습니다. 주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또 해봤었어요. 예. 의류회사가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의류옷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실험을 한 건데요. 네. 사실 옷 중에서 대형 사이즈 옷 있잖아요. 예. 저만 해도 체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사이즈의 옷을 입는데 항상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뚱뚱하다는 걸 제 스스로 망각하기 위한 제 자기 체면일 수도 있는데, 야, 나는 똑같은 옷인데 내 옷은 훨씬 옷감이 더 많이 투여되는데 네. 나는 같은 돈을 주고 난 옷을 사니 난 난름 장사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스몰도 2만 원, 그렇죠. 2X 라지도 2만 원인데 그렇죠. 같은 값이면 재료 많이 들어간 옷 입겠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옷회사에도 물어봤더니 작은 금액이더라도 옷값이 많이 들어간 사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원가가 100원이 비싸도 더 비싸겠죠. 그럼요. 예. 단추라도 하나 더 달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성 의류 제품에요. 네. 대형 사이즈만 가격을 올려봤어요. 실제로 조금이라도 더 드니까 원가가. 네. 예. 올려봤더니 소비자들이 안 사더라는 거예요. 불편부당하다고. 그건 맞는 그 사이즈 좀 넉넉한 사이즈 필요한 분들도 네. 옷을 안 사더라는 거죠.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예.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동일한 옷을 전부 모든 사이즈를 다 같이 가격을 올렸어요. 예. 그랬더니 판매량이 덜 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사이즈만 가격을 올리면 이 제품은 불공정한 제품이라 생각해서 판매를 사질 않는데 네. 다 같이 올린 것은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하는데 주저함을 덜 발휘하더라는 것이죠. 나만 당하는 건 싫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중에 하나가 또 소비자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많은 소비자들이 사실 자기가
벌금을 받는다라는 인상을 받고 싶은 사람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했던 DVD를 연체했다든가 그런 거. 뭐 이런 예, 것들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 가끔 연체로 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도서관에 빌렸다가 책 늦게 갖다 주면 연체료 물고 하죠. 예. 그런데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DVD 대여점에서 연체료를 부과했던 고객들은요, 대부분 그 중에서 한 27%가 다시는 그 가게를 이용 안 한답니다.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본인 잘못인데. 아니 그렇긴 한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제 심리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늦었을 때는 제가 미안했어요. 굉장히 미안하다. 나 때문에 못 본 사람도 있고 저 비디오 가게 아저씨 장사도 못했을 텐데. 그런데 연체료를 제가 제 지갑에서 꺼내서 내는 순간 그 미안한 감정이 싹 사라지고 그 아저씨는 저를 이제 불리한 고객으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저씨하고 그런 관계 되는 게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안 가게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네요, 정말. 그래서 이제 가게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고 이런 페널티 부과하는 형태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고객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덜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가 좀 시사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요. 당신이 목표로 하는 고객이 청구서를 받은 2주 이내에 네. 대금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었을 때요. 2주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요. 네. 연체하면 돈을 더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지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2주 안에 내시면 조금 더 싸게 지불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오히려 같은 내용임에도 내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 책 빌려서 갖다 주는데 한 권 갖다 주는데 2,000원이라고 하면 네. 늦게 갖고 오시면 1,000원 더 내야 됩니다가 아니라 네. 책 빌리는데 아예 3,000원을 받고 그렇죠. 정해진 2주 안에 반납하시면 1,000원을 되돌려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불공정하다는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2주 안에 갖다 주면서 돈 1,000원을 더 돌려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2주 안에 못 갖다 줬더라도 불평불만도 없어지고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못 돌려받았지. 그렇죠. 야, 이거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요. 오. 그래서 예. 우리 이런 표현은 가능하면 쓰지 말래요. 어떤 표현이냐. 주말 할증 이런 거 쓰지 말고 예. 주중 할인이라는 단어를 쓰라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이 네. 참 정말 제가 행동경제 강의 이렇게 해드리면서 정말 네. 우리는 알량하다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근데 훨씬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중에 오시면 더 깎아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주말에 오시면 더 비쌉니다라는 뜻인데 그러네요. 정말. 사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공정함이라는 게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룰이라면 그 룰 속에서 공정함인지 불공정한지를 판단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경제적인 상황은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연말에 나에게 나온 보너스, 성과급이 네.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이 판단은 이런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공정함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또 행동경제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요. 실험했겠군요. 또. 네. 예, 무슨 실험했어요? 이때는 재미있는 실험을 일단 했는데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워렌 버핏이 올해 재산이 몇십조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면 와 소리는 하지만 네. 그 사람이 재산이 그만큼 늘었다고 해서 내 재산이 얼마만큼밖에 안 늘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지만 예.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단돈 나보다 5만 원 더 받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회사 동료, 그다음에 동종 업계의 종사자, 비슷한 이웃 소득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고 이걸 바탕으로 공정함의 잣대를 삼는다라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아하. 이걸 가지고 대박 실험이 있었어요. 저 이거 가지고 한참 웃었는데요. 네.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 의대생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네. 얼마나 합리성에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겠어요. 네네. 어떤 예. 실험을 했냐면요. 당신 동료 연봉은 25,000불입니다.
예. 이때 당신 연봉은 5만 불을 줄 수 있어요. 네. 이거 하고요. 이런 회사 들어가실래요? 이런 하고 거. 그다음에 또 다른 제안은 동료들의 연봉은 25만 불이고요. 네. 당신 연봉은 아까 5만 불이었잖아요. 예. 당신 연봉은 10만 불입니다. 이런 회사 들어가실래요? 라고 두 가지 옵션을 준 거예요. 하나는 내 연봉이 동료들보다 많지만 절대 금액은 5만 불로 더 작고.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 동료 직원들은 3천만 원 받을 때 너만 5천만 원 주는 회사 들어갈래? 네. 아니면 너 1억 원 연봉 줄게. 그 네. 대신 다른 직원들은 다 연봉이 3억 원이야. 네. 이런 회사 들어갈래? 네. 답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저희 아내한테 했으면 예. 당연히 1억 받아와야지 이 사람아. 그래서 그랬을 여성들이 텐데. 더 현명한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고민되네요. 참가자의 절반이 아 진짜 절반이? 내 연봉이 더 줄어들어도 좋으니 예. 내가 더 많이 받는 게 낫겠다라는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 진짜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치가 공정함 아니면 거래 이런 것들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지를 이게 확연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문학가가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부자로 인식되는 기준은 내 이웃보다 단돈 10센트만 더 많으면 된다. 이런 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보다 난 10센트만 많으면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인 거지. 네. 다른 절대적인 기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사실 그 문학가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찰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러면 저는 이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저런 곳에서 많이 활용을 하실 만한 부분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공정함이라고 하는 느낌은 손님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네, 음식의 맞습니다. 맛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게 이제 이 공정함이라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요. 사실 네. 우리가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확인한 실험이 최후 통첩 실험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네. 어린아이 있잖아요. 5세, 8세, 12세. 이 세 명의 어린아이를 두고 사실 8세랑 12세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경험을 한 이제 아이들인데 네. 얘네를 대상으로 똑같은 최후 통첩 실험을 했더니 예.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들에 대한 제한 금액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 아까 10만 원 줄 테니까 5만 원, 5만 원 나눠 가질래요? 아니면 9만 원, 만 원 이렇게 할래요? 이 게임? 네네. 그거를 8세랑 12세를 대상으로 했더니 네. 이제 이건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진 않고 학용품을 나눠주는 어떤 그런 컨셉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제한 금액도 네 마음대로 정하라라고 하면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두 가지만 했었어요. 5대5랑 8대2.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왜냐하면 애들은 그거 힘들어하니까요. 예. 그래서 5대5랑 8대2 이래야 애들은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8세랑 12세는 5대5를 선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후천적으로 공정함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회적인 학습이 덜 된 5세는요. 네. 상대적으로 8대2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아직까지 사회생활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걸 덜 배울 시점에는 진짜 철저히 자신의 이익,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8을 갖고 저 사람이 2만 가졌을 때 저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정함이라는 것은 우리 이진우 기자님이나 어떻게 보면 그 레스토랑 주인 아까 말씀하셨던 이분들은 네. 그게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오랜 성찰이나 자신의 어떤 문화적인 식견 이런 것들이 투영돼서 그런 센스 아닌 센스를 발휘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문화권마다도 이 공정함의 잣대와 공정함의 기준치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실험을 역시 이 태우 통첩 실험이에요. 이번에는 미국의 피츠버그, 일본의 동경,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슬로바니아 이렇게 네 군데서 이제 나누어서 해봤는데요. 나라마다 국민성이 혹시 다른가 알아본 그렇죠. 거군요. 예. 그 국민성 때문에 그 국민성은 아마 문화적인 요소겠죠. 문화성 때문에 공정함의 잣대가 다르냐 아니면 수용 정도가 다르냐를 또 비교해봤는데요. 예. 미국과 슬로바니아에서 가장 흔하게 제한하는 비율은 5대5예요. 미국인들이 반띵을 좋아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본 거군요. 네. 근데 일본인들은 가장 흔하게 제한한 게 상대방에게 예. 넌 40%만 가져나 아니면 45% 정도 가져를 제한을 많이 했고요. 네. 이스라엘은 더 박하게 40%.
네. 이 정도만 제한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예요. 이제 제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 예, 그게 오히려 더 공정성에 대해서 누가 예민한가를 알 수 그렇죠. 있을 텐데. 이스라엘과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슬로바니아에 비해서 더 적은 액수를 제한받았잖아요. 예. 그런데도 거절 비율이 더 낮았어요. 아, 제가 6을 가질게 나카모토 상은 4만 가지세요 했을 때 네. 그러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이치에 밝아서 내가 예. 아무것도 못 갖는 것보다 이런 게 더 낫다라고 빨리 판단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있고, 그리고 네. 최소한 저 친구가 나누는데 저 친구가 칼자루 들었으니 조금 더 많이 가져야지라는 네. 생각을 하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문화인류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봤더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라마레라라는 어떤 고래잡이를 자주 하는 이제 부족민이 있었대요. 네. 이 부족민은요, 고래잡이는 혼자 할 수 있는 그 업종이 아니랍니다. 다 같이 협업을 잡아야죠. 해야 된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나누는 것에 대해서 페어의식이 훨씬 더 민감하죠. 강하대요. 예. 예. 그런데 페루의 정글에서 사는 부족민들은 네. 혼자 생활을 주로 한대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페어의식이 훨씬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두 쪽 양쪽에 나눠서 최후 통첩 게임 한번 해보면 재밌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예. 은 해본 경험은 없지만 예. 문화인류학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오랫동안 그 문화적인 행태 속에서 어떠한 거래 관습과 어떠한 거래 관행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또 관대함의 정도, 공정함의 정도를 문화권마다 달리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우리가 잘 몰랐던 경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어떤 숨은 이야기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축구입니다. 축구. 오늘은 축구 산업과 축구 비즈니스의 역사를 바꾼 보스만 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보스만 룰이요? 네. 룰이라는 거 보니까 무슨 규칙인가 봐요. 규칙이죠. 규약 같은 거죠. 보스만 룰. 지금 유럽 축구 시장에서는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려서 천문학적인 돈이 오고 가고 있는데 네. 일주일 전에 리버풀의 미드필더였던 쿠티뉴 선수가 1억 6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2,050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적료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고요. 네. 또 AT 마드리드의 공격수인 앙투안 그리즈만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이상의 이적료로 맨유로 이적할지도 모른다. 이런 루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아스날의 외질 역시 맨유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겨울 이적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잠깐만, 여기서 이적료라고 하는 게 이 선수가 받는 아니 돈이에요? 구단이 가져가는 거죠. 원소속 구단. 아, 그럼 원소속 구단에게 지급하고 그 새 선수를 소속 데려가는 구단이 원소속 구단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의 권리를 사는 거예요. 아, 선수 연봉과 계약금은 선수랑 또 따로 따로 계약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아, 이적료라는 게 그럼 구단끼리 주고받는 그렇죠. 일종의 선수 권리금이네요. 권리금이죠. 네. 그러니까 1995년에 보스만 룰이 제정되면서 예. 축구라는 산업에서 이적 시장이 지금처럼 과열 분위기로 흘러가게 됐는데 이 보스만 룰에 대해서 구단주들은 만악의 근원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뭐길래 구단주들의 입장에서 만악의 근원이라면 네, 싫다는 거고. 그렇죠. 이 룰 때문에 구단주들은 그럼 구단주들이야 돈 벌려는 게 목적인 분들이니까 돈이 많이 나간다든가 돈 벌기 어려워졌다는 뜻인가 봐요. 정답이죠. 돈이 많이 나가기도 하고 돈 벌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보스만 룰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예. 선수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다른 구단들과 자유롭게 이적을 협상할 수 있고 네.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는 원소속 구단에 이적료를 지급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팀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예. 구단의 입장에서는 선수를 팔아서 이적료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걸 챙길 수 없게 만든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저 선수는 데려올 때 권리금이 필요 없다는 거죠. 소속 구단한테 권리금 줄 필요 없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를 계약할 때도 권리금이 있는 상가와 권리금이 없는 상가가 있잖아요. 권리금 없는 상가로 바뀐다? 네. 권리금이 선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만악의 근원이다.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해 불평할 수밖에 주셨던 뭐 한 2천억 주고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 이적료 받았다 하는 건 그럼 그 선수가 계약 만료되기 전에 그렇죠.
A 구단에 있던 선수를 B 구단이 돈 주고 데려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스날의 외질 같은 경우는 네. 다음 여름 이적 시장이 되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 돼요. 그렇기도 하겠어요. 네. 그 조금 더 시간 지나서 계약 만료 6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한 푼도 못 건지잖아요. 한 푼도 못 건지고 저 친구는 날아가 버리니까 그럼 데려오는 쪽에서는 좀 기다리죠, 까짓고.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고 싶은데,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보스만 룰이 제정되고 그러니까 첫 몇 년 동안 한 2, 3년 지나고 혹은 4, 5년 지날 때까지는 뭐, 크게 보면 한 10년 전까지는, 10년까지는 빅클럽들이 선수들, 특히 어리고 유망한 좋은 선수들, 유망주들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선수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뭐 뒤에서 접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이적료를 안 주고 데려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선수 공급이 부족해요. 내가 이적료 안 주고 와야지 하고 좀 기다리다가는 다른 팀한테 다른 팀이 뺏긴다. 데려가 버리니까 일단 먼저 지출을 하고라도 데려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구단주들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그럼 싫어하는 이유는 6개월 만기 6개월부터는 이적료 협상 없이 선수만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그게 싫다는 거 그렇죠. 같은데 글쎄요 이건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다른 팀으로 회사 옮기겠다는데 전 회사가 왜 말이 많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그 1995년 이전 그러니까 보스만 룰이 생기기 전에는 계약이 끝난 선수도 이적료 문제 때문에 다른 팀으로 내가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는 상황이. 그때도 원래 소속팀이 허락을 해주고 돈을 받고 그래 이만하면 만족해 해야 선수를 그렇죠. 놔줬다고요? 네. 그러니까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1995년에 이제 보스만 룰이 만들어졌는데 보스만 룰은 장 마르크 보스만이라는 벨기에 전 축구 선수가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걸어서 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얻어낸 어떻게 보면 쟁취한 제도예요.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나 봐요. 그 보스만 룰 탄생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보스만 같은 경우는 1990년에 벨기에 1부 리그 팀이었던 RFC 리에주라는 팀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예. 계약 만료를 앞두고 구단이 재계약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재계약 협상을 하는데 구단이 너 나이도 이제 있고 실력이 떨어지니까 네. 주급의 75%를 깎겠다. 이 말은 뭐냐면 예. 월급의 75%를 깎겠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주급으로 주긴 하지만 네. 아무튼 받던 거에 75%만 그렇죠. 받아라. 그러니까 75%를 깎겠다고요. 25%만 받아라. 4분의 1만.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같으면 회사가 월급의 75%를 깎으면 나가란 뜻이구나. 다른 회사 알아보겠죠. 그렇죠. 다른 직장 예. 알아봐야 되죠. 네.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스만도 마찬가지로 구단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팀으로 옮기려고 다른 팀들에게 나를 영입할 의사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프랑스의 이제 딩케르크라는 팀이 보스만을 영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스만이 딩케르크와 협상을 했고 또 본인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러면서 딩케르크로 이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원소속 팀인 리에주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리에주가 딩케르크에게 보스만을 데려가려면 이적료를 내놔. 그 이적료를 높게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딩케르크 입장에서는 이적료까지 주고 데려올 선수는 아닌데 이 정도 금액을 주고 데려올 선수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적은 없던 일로 하자. 이게 이래버려요. 우리 저 상가 거래할 때 네.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 받고 팔려고 그랬더니 네. 상가 주인이 50만 원 받던 월세를 400만 원으로 올리는 바람에 네. 상가 계약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세입자가 그냥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그런 된 상황 거잖아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의 행포죠. 구단이라는 갑의 행포라고 볼 수 있죠. 선수 입장에서 보면. 네.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리에주에 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75%의 계약 월급이 기간이 깎인 끝났어도 원래 구단이 오케이 안 하면 못 떠나는 거였으니까. 근데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벨기에 축구협회가 보스만이 리에주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리에주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딩케르크 구단과 접촉했다. 이건 명백한 그 룰 위반이다. 왜 회사 다니면서 다른 회사 면접 보고 다녔냐 네. 이거죠. 그래서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리에주 구단과 벨기에 축구협회가 괘씸죄로 선수 하나 죽이겠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스만 입장에서는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시작했군요. 그렇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유럽의 노동법을 근거로 해서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겼어요. 그리고 1995년 12월 15일에 네. 승소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네. 계약 기간 끝난 선수는 잡지 마라. 잡을 권리가 원래 없다. 소속 구단한테는 없다. 그러니까 선수들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유럽 사법재판소가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보스만이 승소했던 1995년 12월 15일을 기점으로 네. 축구 선수들의 권리는 강해졌고 축구라는 스포츠 산업의 역사와 시스템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글쎄요.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꾸 이 근로자 쪽에 제 이해관계를 투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당연한 권리 찾은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계약 기간 동안만 열심히 뛰어줬으면 됐지.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떠나든 그걸 왜 원래 구단한테 허락을 받고 가야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의 권리, 행복 축구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권리예요. 근데 구단주들은 뭐가 불만이라는 구단주들 거예요? 입장에서는 축구라는 비즈니스의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게 불만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스만 룰로 인해서 선수를 팔아서 구단의 수익을 채우는 이른바 셀링 시스템의 이 전반이 흔들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중소구단들은 돈을 앞세운 빅클럽과 선수 셀링 경쟁에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네. 불공정 경쟁이 펼쳐지게 됐다는 게 불만의 핵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네덜란드의 아약스 구단입니다. 네. 아약스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선수단 평균 나이 23살의 선수단으로 그러니까 선수단의 평균 나이가 23살. 그러니까 유망주들로 구성된 팀이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만큼 아. 어린 유망주 선수 육성에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구단입니다. 무명의 어린 선수 데려다 키우는 게 이 구단의 그렇죠. 수익 모델이었네요. 그러니까 아약스라는 팀 자체는 아약스 모델이라고 해서 아예. 정말 그 유럽 축구의 유망주 산실 같은 데였어요. 어허. 그런데 보스만 룰이 적용된 1995년 이후부터 아약스가 추락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급격히 추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보스만 룰이 적용되니까 아약스가 키워놨던 이 클라이베르트나 에드가 다비즈 같은 유망주들이 구단과 재계약을 안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이건 옆에서 에이전트가 부추기죠. 조금만 있으면 너는 자유로워지니까 그때 좋은 그래서 팀 그렇죠. 연봉 많이 받고 가자. 계약 만료 6개월이 남은 시점부터 돈 많은 빅클럽들과 에이전트가 접촉을 하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아약스는 돈 한 푼 못 받고 이 선수들을 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약스가 보스만 룰 때문에 내보낸 선수 중에 클라이베르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클라이베르트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AC 밀란이라는 그 당시의 부자 클럽과 그 접촉을 해요. 네. 그리고 클라이베르트는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이적료 없이 더 높은 주급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AC 밀란으로 떠납니다. 선수 입장이나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죠. 네. 더 많은 주급을 준다니까. 야, 이게 이런 룰이 생길 줄 알았으면 17살짜리 축구 선수 키우면서 네. 너하고 우리 아약스하고는 20년 계약인 거야. 그러면 이제 또 할래 말래. 지금 아이돌 노예 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슈인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친구 키워놓으면 5년 만에 떠날 친구라면 그렇죠.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아약스 입장에서는 AC 밀란이 그렇게 해서 클라이베르트를 데려갔잖아요. 네. 이적료 한 푼도 안 주고 데려갔잖아요. 근데 AC 밀란이 1년 뒤에 클라이베르트를 바르셀로나로 팔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적료를 1,200만 유로를 챙겨갑니다. 권리금 장사한 거네 중간에서. 그러니까 클라이베르트를 12년 동안 데리고 육성했던 아약스는 12년 동안 육성한 공로로 물론 소액의 육성비는 받습니다만은 네. AC 밀란은 1년 데리고 있고 이적료도 안 주고 데려가서 1년 데리고 있고 1,200만 유로를 챙겼단 말이에요. 아약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습니다. 억울하죠. 그러니까 뭐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유럽 이적 시장에서 이런 그 보스만 룰로 인한 그 셀링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부자 구단은 더 부자가 됐고 그 돈으로 부자 구단은 또 다른 선수를 이적료 없이 데려와서 비싼 이적료를 파는 셀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부자 구단 입장에서는 이적료를 안 줘도 되는 선수에게 더 높은 주급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적료가 안 나가니까 이적료 줄 거 계산해서 주급을 올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땡기기 쉽고. 그럼 에이전트나 선수 입장에서는 네. 절로 가야 되죠. 그리로 가게 되는 근데 거고. 그거는 모든 구단이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프리하게 풀린 선수는
이적료 안 줘도 되니까. 근데 중소구단은 네. 주급을 계속 올려달라는 아. 선수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죠. 돈이 없고 네. 그 돈은 예전에는 열심히 잘 키운 선수 팔아서 이적료 받아서 그 그렇죠. 돈으로.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적료를 받아서 선수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돈 나올 구멍이 막혀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급을 더 올려줄, 월급을 더 올려줄 여력이 없는 돈 거죠. 없는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사라졌는데 예. 선수들의 월급은 더 올려주지 못하면 뭐 선수들은 계속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여기에 이제 이 아까 20년 계약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저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 이런 룰이 생길지 몰랐으니 그 생기기 전에 계약한 아까운 친구들이야 어쩔 수 없이 싼 값에 보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키울 선수면 20년, 30년 계약하지 않으면 이거 잘 키워서 성공하면 5년 만에 나가는 선수면 이거 어떻게 잡겠습니까? 근데 20년 계약을 하려면 네.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싼 값이라도 20년 동안 데리고 있으려면 아, 또 그게 있네요. 장기잖아요. 장기 계약이잖아요. 아, 이 친구 히트곡 안 나와도 안 나와도 계속 돈을 줘야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냐 하면 아, 이 매니지먼트 못해 하겠네요. 이거. 소위 말하는 유망주를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려고 해도 네. 가난한 중소구단은 못해요 이거. 유지비 많이 그러면 드니까. 빅클럽들만 할 수 있는데 빅클럽들이 이걸 노리고 또 유망주 사재기를 합니다. 유망주들하고 장기 계약을 해버려요. 장기 계약하고 자신들의 팀에서 뛸 그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에서 뛰지 말고 임대 줄게. 다른 팀에 임대 보내요. 네. 임대 보내서 그 선수 뛰게 하고 실력도 키우게 하고 임대 기간 끝나면 또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 선수가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적료 받고 팔고. 네. 예, 구단들 부자 구단들은 이렇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첼시 같은 경우는 한때 그 임대로 준 선수가 한 시즌에 33명 됐어요. 축구단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축구팀 3개가 나올 정도로 어린 유망주 사재기가 부자 구단들은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중소 구단들은 소위 말하는 유럽 이적 시장에서 셀링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중소 구단들이 돈이 나올 구멍 자체가 막혀버렸고 셀링 시스템에서 자신들이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반대로 유망주 육성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렇겠어요. 키워놓으면 금방 나가고. 그렇죠. 내가 그렇다고 키워놔봐야. 장기 계약 세워놓자니 이 친구가 유명할지 아닐지 알 수가 없고. 근데 유망주 육성에 공을 들이지 못하면 중소 구단들 입장에서는 답이 없겠네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5년에는 웨파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을 아약스가 차지했는데 이제 유럽 축구계에서 아약스 같은 중소 클럽이 웨파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시대는 막을 완전히 내렸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 이 말은 또 뭘 의미하냐면 유럽 축구 시장 전체가 과거에는 싼 가격으로 검증된 좋은 선수를 받아오고 풍부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스템이 막혔다는 거죠. 보스만 룰이 원래 만들 땐 이러려고 만든 건 아닌데. 원래는 축구 선수 모두의 권리와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만들었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기 네. 위해서 만든 건데 자유를 주다 보니 그 선수를 안 키우게 되더라. 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니 보면 공급이 줄어들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맹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축구가 보스만 룰에 의해서 예. 아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돈이 이거 오고 아이디어가 가면서 필요하네요. 천문학적인 돈이 오고 가면서 뜨겁게 또 가열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 전 세계 축구계의 고민입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고요.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휴일 아침에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까지는 참 도움되는 정보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박연구원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 다 피가 되고 살이 됐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예, 살이 너무 많이 돼서 저 비만. 그동안에는 시각, 촉각, 후각, 청각 이런 것들을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방법들 쭉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감각이 남아있나 싶어요. 또 촉각까지 지난 시간에 다 배웠는데요. 네. 오늘은 이게 감각이라기보다는요. 감정이죠. 예. 공정함에 대한 인간의 고민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공정함? 예. 뭐 사람은 누구나 만인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근데 대부분의 거래라는 건 사실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예. 고객과 판매자가 있었을 때 이 물건을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으면 내가 이득이고. 네. 근데
손님은 더 깎아달라고 당연히 하는 거고 이럴 때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격에 어떻게 보면 공정함을 투여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예. 그랬을 때 고객의 마음은 어떠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소리들 많이 하죠. 불공정한 거래를 하느니 차라리 빈손을 선택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기질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실험 얘기부터 하죠. 그럼 어떤 실험을 했어요? 되게 심리학자들은 이런 거 하려면 실험을 아주 재밌는 걸 구상을 해서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최후 통첩 실험이라는 건데요. 예. 독일의 경제학자 베르너 귀스가 처음 고안한 실험인데 1982년도에 처음 이게 세상에 오픈이 되고 나서 네. 그 뒤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실험입니다. 최후 통첩 실험. 예, 실험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실험 참가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주고요. 그중 원하는 만큼을 다른 참가자에게 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참가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물론 돈을 전부 다 줄 수도 있고 네. 한 푼도 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내가 10,000원을 드릴 테니 네. 다 가지셔도 되고 네. 저 옆 친구한테 5,000원을 나눠줄 수도 있고 네. 다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익명의 상대방이 당신이 제공한 돈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렇게 상대방이 제안을 거부하면 둘 다 돈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00원 반띵 합시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반반 나눠 갖는 거고. 상대방도 내가 10,000원 받았다는 걸 알아요? 알아요. 예. 그런데 나한테 이 친구가 5,000원을 주는구나. 3,000원만 주는구나. 1,000원만 주는구나. 7,000원을 주는구나. 안다는 거죠? 네. 간단한 실험이네요. 네. 예. 자, 그런데 이 실험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숙제자로 가정을 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제안을 받은 상대방에게 거부권을 없애버린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은 무조건 제안받은 금액만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건 재밌다. 예. 그랬더니만 이 동일한 대상들을 바탕으로 네. 시험 내용만 바꿔서 실험을 했더니 예. 최후 통첩 게임에 비해서 상대방에게 제안했던 금액이 훨씬 더 적어지더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거부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10만 원 다 내가 가질게요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 이 최후 통첩 게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리성만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르게 된 이유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건 이것 때문인 거죠. 네. 하지만 독재자 게임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5대5를 제시한 사람들의 비중이 네. 쟤한테 한 푼도 안 주겠어요라고 하면서 영원을 제시한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처음 보는 사람이고 네. 다시 볼 일도 없는 사람이고 예. 내가 얼마를 나눠주든 그걸로 끝하고 서로 이제 바이바이 할 사람인데도 네. 5만 원은 내가 갖고 5만 원은 저 사람 주겠습니다라고 한 분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 게임처럼 저 사람에게 옵션을 안 주면 네. 그러면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본연의 경제적 이기심 이런 것도 당연히 확인이 됐지만 예. 그런데 최후 통첩 게임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반반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비중이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사람과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뭔가 공정함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시사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 말은 공정할 때 5만 원 가질 때에 본인이 갖는 만족감이 네. 만족감의 가치가 5만 원 이상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10만 원, 0원 이렇게 나눠주고 난 후에 내가 갖고 가야 할 죄책감의 크기가 만만치 않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럼 반대로 내가 불공정한 상황을 내가 겪었을 때 피해자일 때의 분노도 생각보다 크다는. 그렇죠. 그러니 내가 그래서 조금의, 아까 안 받겠다고 했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요. 네. 이게 얼마나 공정한 거래인지 공정하지 않은 거래인지에 따라서 이 거래를 기꺼이 수용하거나 수용하려는 태도, 자세, 그다음에 수용의 정도 이런 게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이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 물건을 판매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 확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저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내가 낸 가격보다 더 많이 혜택을 입었어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거 불공정한데? 라는 생각을 안 갖게 만드는 것도 신경 쓰고 배려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맞춤형했었을 때요. 네. 우리 이진우 기자님은 제가 10만 원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작가님하고 예. 나눠 가지세요 하면서 이 최후 통첩 실험을 제안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는 거죠. 우리 저 동료는 알죠. 내가 10만 원 받은 거 아는 거죠. 예. 야, 이런 상황 실제로 많아요. 예를 들면 부장님이 예. 그 너희 팀 수고했다고 금일봉으로 네. 예를 들면 뭐 50만 원 주신 걸 팀원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팀장이 어떻게 나눠 가질지를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근데 내가 나눠줘야 된다. 네. 아시죠? 지금 방송 중입니다. 고민되네요, 정말. 10만 원을 받았는데 10,000원 주고 제가 9만 원 갔죠. 예. 그러면 상대방이 수용하면 잠깐만 질문이 있어요. 예. 그럼 상대방은 예를 들면 저는 9만 원 갖고 상대방이 10,000원을 가졌을 때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면 상대방은 그 10,000원도 못 갖죠. 그렇죠. 이진우 기자님도 9만 원도 못 갖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9만 원 제가 갖겠습니다. 예. 10,000원만 줘도 예.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네. 10,000원을 그래도 받느냐 네. 아니면 10,000원조차 못 받느냐의 결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요. 저희가 99,000원을 갖고요. 1,000원만 주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방송 중에 솔직한 마음. 예, 그게 사실 우리가 예. 경제적인 합리성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진짜 최선의 대답이거든요. 예. 그 제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푼도 못 받느니 불공정하고 자기가 불편부당하겠지만 네. 단돈 1,000원이라도 아유 내가 이거라도 받는 게 나에게 이득이지 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수용하는 게 맞는데 네. 실제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전에 이 실험을 이해가 돼요. 처음 제시한 베르너 교수가 실험한 결과는요 어떻게 됐냐면 참가자들이 제안한 평균 금액은 30% 정도를 준다고 제안을 해요. 한 3만 원 정도는 평균 네. 제한하더라. 네. 예. 그리고요 또 재밌는 게 그렇게 주는 걸로 제안을 했는데도 제안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5분의 1 정도는 나 거절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돈 안 받고 너도 못 받게 그렇죠,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불공정한 거래를 하느니 나 차라리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런 사람들의 기지에서 많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 심리 묘하네요. 예. 이해는 되는데 아니 그러면 본인도 못 갖는 거지만 내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불공정하게 나눈 당신도 못 갖게 할 거야? 그렇죠. 파렴치한 제안을 받느니 나는 우리 둘 다 그래 망하자 이런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정말. 이 최후 통첩 게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 비교 대상 실험을 하나 또 고안을 했는데요. 그게 독재자 게임이에요. 이 독재자 게임은 말 그대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경제 뉴스의 상당 부분은 1차로 생산된 통계를 바탕으로 그 통계를 해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꽤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통계 숫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통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꽤 높은 축에 속한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그 뉴스의 후반부를 들어보면 그렇게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오랜 근로시간으로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라든가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보다 참을성이 없어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이혼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혼율이라는 통계는요 실제로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 해에 결혼한 사람이 분모 그리고 그 해에 이혼한 사람들 숫자가 분자. 그래서 같이 살던 부부가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결혼한 커플 숫자가 줄면 거꾸로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혼율이 올라가고요. 또 반대로 그 해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혼율은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를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는
늘 통계에 의지해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런 통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통계만큼 세상을 왜곡하는 것도 없다는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가격과 품질 정도를 보고 고르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윤리적 개념인 공정함도 이 소비에 영향을 준다고 하죠. 이 거래가 공정하다고 느껴야 우리가 산다는 건데요. 공정함과 소비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보겠고요. 유럽 프로축구 선수들의 권리 보호에 큰 영향을 준 보스만 룰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듣고 1월 14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상식을 행동경제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도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 이런저런 행동경제학의 원리들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재밌는 실험을 또 해봤었어요. 예. 의류회사가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의류옷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실험을 한 건데요. 네. 사실 옷 중에서 대형 사이즈 옷 있잖아요. 예. 저만 해도 체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사이즈의 옷을 입는데 항상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뚱뚱하다는 걸 제 스스로 망각하기 위한 제 자기 체면일 수도 있는데, 야, 나는 똑같은 옷인데 내 옷은 훨씬 옷감이 더 많이 투여되는데 네. 나는 같은 돈을 주고 난 옷을 사니 난 난름 장사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스몰도 2만 원, 그렇죠. 2X 라지도 2만 원인데 그렇죠. 같은 값이면 재료 많이 들어간 옷 입겠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옷회사에도 물어봤더니 작은 금액이더라도 옷값이 많이 들어간 사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원가가 100원이 비싸도 더 비싸겠죠. 그럼요. 예. 단추라도 하나 더 달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성 의류 제품에요. 네. 대형 사이즈만 가격을 올려봤어요. 실제로 조금이라도 더 드니까 원가가. 네. 예. 올려봤더니 소비자들이 안 사더라는 거예요. 불편부당하다고. 그 옷 맞는 그 사이즈, 좀 넉넉한 사이즈 필요한 분들도. 네. 옷을 안 사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예.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동일한 옷을 전부 모든 사이즈를 다 같이 가격을 올렸어요. 예. 그랬더니 판매량이 덜 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사이즈만 가격을 올리면 이 제품은 불공정한 제품이라 생각해서 판매를 사질 않는데 네. 다 같이 올린 것은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하는데 주저함을 덜 발휘하더라는 것이죠. 나만 당하는 건 싫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중에 하나가 또 소비자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많은 소비자들이 사실 자기가 벌금을 받는다라는 인상을 받고 싶은 사람 없겠죠. 예를 들어 내가 대출했던 DVD를 연체했다든가 그런 거. 뭐 이런 예, 것들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 가끔 연체로 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도서관에 빌렸다가 책 늦게 갖다 주면 연체료 물고 하죠. 예. 그런데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DVD 대여점에서 연체료를 부과했던 고객들은요, 대부분 그중에서 한 27%가 다시는 그 가게를 이용 안 한답니다.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본인 잘못인데. 그렇긴 한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제 심리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늦었을 때는 제가 미안했어요. 굉장히 미안하다. 나 때문에 못 본 사람도 있고 저 비디오 가게 아저씨 장사도 못했을 텐데. 그런데 연체료를 제가 제 지갑에서 꺼내서 내는 순간 그 미안한 감정이 싹 사라지고 그 아저씨는 저를 이제 불량 고객으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저씨하고 그런 관계 되는 게 싫은 거죠.